인터넷에 동영상 보면은 내년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아래로 깨진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뭐 횡보나 혹은 뭐 반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관련된 의견을 생각하기 전에 미국의 지금 종합적인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서비스 업종 제외한 판매, 생산, 가동률이거든요. 보시면 이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 다 끝자락이 보이면 정점을 치고 옆으로 기고 있는 느낌이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판매입니다. 판매도 정점을 치고 옆으로 기고 있고요. 생산도 마찬가지고요. 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얘가 이렇게 중간에 추세적으로 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수축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유행의 제품을 생산하는 서비스업이 아닌 생산하는 그런 제품 그런 영역들의 판매나 재고나 혹은 공장 돌리는 걸 보면 일단 정점을 치고 약간 강도가 누그러지는 조금 지나면 얘가 수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랫바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아직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게 노동자들의 주간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자체가 감소하고 있긴 한데 이게 감소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죠. 심각하게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지 않고 지금 수준이 과거에 있었던 수준 정도에 움직인다는 게 그나마 위로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고용 부분을 좀 종합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파란 게 있죠. 그 보라색이 있는데 요 파란색은 신규 일자리고요. 요게 고용이에요. 근데 신규 일자리 수는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고용은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뭔가 일자리 사람을 구인하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거기에 지원하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일용직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구하려고 일자리 그러니까 서빙 하거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보다 다른 영역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전체 고용수를 놓고 보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 지역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내어줘서 사람을 구인하는 구인구직 이 불합리성 그러니까 이게 상호 비대칭성 뭐 하여튼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다만 더 중요한 거는 구직되는 숫자들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 구인되는 숫자 계속 빠른 속도로 줄고 있죠. 경제가 그렇게 넉넉히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여기 연두색은 한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처음에 이제 해고가 되고 나면 실업수당을 바로 청구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요거고 요거는 계속 실업된 다음에 누적적으로 계속 수개월간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다 구직됐다거나 혹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숫자에서 빠진다거나 이런 숫자보다 신규로 밀려 들어오는 숫자가 계속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고용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누적적으로 누적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약간 정점을 치고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산하고 고용 측면에서 좀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고용을 좀 더 보면 풀타임하고 파트타임이거든요, 얘가. 보시면 이 파란 게 풀타임입니다. 풀타임이 올라가다가 지금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작년 3월부터 계속 개걸음을 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동자들이 정규직 풀타임보다는 일용직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기업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풀타임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못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풀타임 정도가 과거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 수준보다 더 높게 올라왔어요. 전체 풀타임과 파트타이머의 숫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구 증가분, 그 다음에 뭐 퇴직으로 빠지는 분, 이거 다 따져보면 조금 추가적으로 몇 명 더 들어올 수 있긴 하겠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특히 풀타임 영역에서는요. 그리고 최근 풀타임 영역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은 그 제조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들이 나오고 있죠. 빅테크 기업 중에서. 향후 이 고용 측면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안 좋은 측면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쪽에 있는 그 고용 숫자인데요. 이 숫자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면.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이 1억 3,200만 정도 되고, 그 제조업 파트 쪽에 있는 애가 2,1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은 서비스 업종에서 대부분의 경제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까지 두 개 다 밀려 올라와서 숫자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좀 전에 봤던 차트를 전월 대비 증감률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 빠지겠습니다. 너무 많이 크게 움직여서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전월 대비 증감률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렇게 좀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려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네, 보면 추세적으로는 2021년 이후 전월 대비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그리고 이미 앞에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풀타임이나 이런 쪽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고용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는 방면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얘가 계속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내년도 시기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용시장은 악화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경제의 한 70% 정도에 해당하는 소비 관련,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떻게 될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두 개가 혼재된 기사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온라인 매출은 90억 달러가 작년 대비 넘었다고, 아니 작년 대비 조금 더 증가했다고, 역대 최대인데 한 2몇 % 증가했다고 나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대비 살짝 감소했었는데 그때는 대규모로 그 구제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줄었었는데 요번에는 그거가 없고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은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쪽 매장 얘기거든요. 이거 잠깐 들어가 보면 동아일보 기사고 김현수 특파원께서 28일날 올리셨습니다. 의류는 썰렁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만 요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제가 이걸 올렸는데 CNBC 서베이 원키에서 한 건데 인플레이션 탓에 연말에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살까 얼마나 걱정하느냐 봤더니 이제 걱정한다는 수준이 한 64%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크리스마스 때 더 세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온 걸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국의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뭐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를 보면,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일정 부분 더 증가한 걸 보면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이거는 소매 판매거든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 이게 재고거든요. 연두색이 이게 판매하고 재고 비율이거든요. 재고 판매 비율인데, 즉 그 물건을 생산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사겠다고 팔겠다고 받아들인 소매상이 받아들인 것의 그 규모가 팔겠다는 규모, 팔리는 규모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재고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매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체 산업, 제품을 생산해서 돌리는 전체 산업에서 놓고 보면 여기도 재고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다음에 도매상, 그다음에 소매상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이것도 다 포함한 걸 보면 이게 판매 숫자가 증가하다가 멈춰 있죠 지금. 다만 소매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하고 도매상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재고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생산이나 가동률을 이제 나중에 돌리는 데는 얘를 돌리는데 여기 보시면 생산이나 가동률이 있죠. 얘는
아랫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사실은 가동률을 줄여야 되는데 굳이 고용을 늘려야 되는 그런 패턴이나 이런 쪽은 아니겠죠. 그래서 고용 비용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조정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계속 끌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 쪽이 아직 소매 판매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경제 제조 부분 판매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자체는 노동시장이나 이런 쪽이 향후에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소매 판매가 계속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사실은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저축률하고 저축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구제금융 때문에 급등했던 게 이미 다 소진돼서 바닥으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밑방향에서 계속 바닥으로 흐르고 있죠. 즉, 그 개인들이 저축 금액을 쭉 빼서 막 써대고 있어서 한계점에 봉착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가계가 쓸 수 있는 여력이 한계점에 봉착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BLS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12개월 전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주간 평균 그 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시면 마이너스 영역대로 밀려 내려와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소득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고용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 금액도 다 빠져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신용카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소비자의 신용카드하고 그 다음에 리발빙 서비스, 우리 뭐 여러 가지 리볼빙 서비스들을 신용카드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리볼빙을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형태로 쓰는 건데, 이게 급할 때 급전을 쓰기 아주 좋은 거죠, 가게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증가세가 멈춰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수준, 가게가 계속 신용을 당겨다가 뭘 쓰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조금 더 보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게. 그래서 이제 파란색은 전체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거든요. 근데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갖다 쓰고 있긴 한데 연체가 늘어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가게에 약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업은 아직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기지 대출하고 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가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취약 가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대출 태도거든요, 은행들의. 근데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최근 4분기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기업 대출입니다. 위에 거 두 개. 이게 이 제일 위에 게 이 파란 게 이게 중기업하고 대기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빨간 게 이게 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대출은 사실 2, 3분기부터 강화되는 트렌드가 빨라졌고요. 이 중앙에 있는 검은색이 이게 중립이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강화와 완화가 동일 숫자입니다. 중립인데 이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로 돼 있는 게 연두색이거든요. 이 연두색 보시면 중립, 3분기까지 중립이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오토로는 아직 증가 추세가 멈춰 있어서 괜찮긴 한데,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요거는 소비자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론하고 크레딧 카드를 제외한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토론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은행이 자금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금 경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업이나 이런 쪽에 자금 경색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시장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상대적으로 안 해주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대출로 자금이 돌지 않는다면, 즉 소비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기업들이 뭔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이게 미국의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이 파란색이 이제 전체 고정 투자고, 그 다음에 요 연두색이 그러니까 그 가게, 아니, 그 민간 영역, 예, 민간 영역에 주거하고 여기 비주거 투자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최근에 이 올라가는 강도가 약간씩, 죄송합니다, 이거 끝까지 안 갔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 떨어지고 있는 차트 이 세 개는 리얼 차트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 세 개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프라이빗 파란색 요겁니다. 요게 민간 주택 투자입니다. 주택 투자 쭉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체 그 민간 고용 투자를 보면, 고정 투자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가고 있긴 한데, 사실 주택 시장 투자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영역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 투자도 둔화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주택 시장이 정점을 치고 움직이는 걸로 놓고 봐서는 민간 투자 영역도 향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아랫방향으로 전부 다 전체 고정 투자가 떨어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나마 70%를 차지하는 미국 소비의 탄력이 떨어지는 과정에 있으면 기업 투자라도 좀 잘 진행이 돼야 되겠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건설업 쪽이 가장 그나마 정책적으로 하기가 좋은데, 그것도 또 아주 편한 주택시장이 좋거든요. 근데 글로벌 전체가 전부 주택시장의 버블을 지금 경험하면서 주택시장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경기 부양 체계가 쓰기가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즉, 정부 주도 투자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 이외에도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것들이 대규모 스포츠 행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스포츠 행사는 2022년도에 올해 연기된 아시안 게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없고요. 하계올림픽도 없고, 월드컵은 지금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TV나 이런 것도 대규모로 판매되거나, 혹은 그 행사 기간 동안 대규모 소비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는데, 2023년도에는 그것이 일어날 게 거의 없어요. 아시안 게임 뭐 이거 잠깐 빠져가는 걸로 문제가 있진 않을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커다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시장이 과연 어떻게 갈 거냐, 녹록지 않을 거란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겠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대규모로 지원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녹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들이 계속 얘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치긴 했지만 그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진 않을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폈다가는 금리 인상이 다시 이루어질 거고, 그건 경기를 다시 쥐어짜는 형상으로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게 될 겁니다. 따라서 대규모로 자금 살포를 하지는 못할 거라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내년도에 경기를 돌리기가 녹록지 않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내년에 경기 사이클이 수축 국면으로 간다는 것은 뭐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가 주된 문제이겠죠. 한 가지 더 보면, 예전에 이제 가끔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미국의 연준에서 계속 채권을 시장에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자산의 자산 대체대 지표인데,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연준이 들고 있던 채권이 시장에 다시 풀려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이게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주식시장이 조정받는 거, 이렇게 내려갈 때 대차대 대표가 지금 계속 이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고, 그건 글로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1년 내내 거의 조정받았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단 저점으로 내려오는 거는 그 하락 강도는 멈추고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는 일정 부분 강도가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럼 내년도에 얘가 추세를 전환해서 윗방향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겠느냐?
녹록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야르디니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여기 야르디니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고요. 이게 미국의 MSCI 지수의 포워드, 그러니까 미래 향후 이익 예측치를 가지고 그 펍에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거거든요. 이게 블루엔젤인데 이제 고점하고 저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0배 수준까지 붙었었고요. 그 IT 버블 때는 이제 15배를 깨고 17배를 깨고 한 15배 정도까지 붙었을까요? 지금 현재 수준이 얘보다는 살짝 덜 내려온 수준입니다. IT 버블 붕괴 때보다는 살짝 덜 내려왔는데 지금은 아직 경기 수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초입 부분, 경기 수축 초입 부분 정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심도가 심해지면 얘가 약간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가치 배수 수준으로 놓고 보면. 향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냥 경제 지표가 꼬물딱꼬물딱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앞에 보셨던 경제 지표들이 꼬물딱꼬물딱 내려오는 걸로 주식시장이 급락해서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얘가 다시 저점 테스트, 그 정도 수준에선 저점 테스트로 끝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에서 충격을 받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발생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좀 경제 지표가 꼬물딱꼬물딱 내려간 상황에서 발생하느냐, 경제 지표가 내려가서 주가가 꼬물딱꼬물딱 내려간 이 바닥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하락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꼬물딱꼬물딱 내려가고 있는데 자금 경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면 여기서 세차게 더 아래로 한 번 더 내리 꽂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황을 움직이면 최소한 전반기에는 이 전고점 돌파가 녹록하지 않고 일단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위험과 이익에 대한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주식도 올라갈 수 있다. 채권은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둘 다 먹을 수 있는데, 베팅을 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하는 게 낫다라고 한번 차트를 혼합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아래단의 하단을 깨고 세차게 더 한번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신용시장에서 충격, 자금시장에서 충격, 혹은 기업의 파산 뭐 이런 것들 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현재 발생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녹록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놓고 보면 그 가능성이 높으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차트가 파란색은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이 빨간색이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인덱스가 있는 거거든요. 자주 보여드리지만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고 위험할 때가 생기면 이렇게 장기 채권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고 하이힐드 채권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하이힐드 채권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안전체하고 위험체의 움직임이 동일한 패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금 경색이 자본시장에서 발생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서, 회사채에서 자금 경색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 뉴스로 나오고 있고, 미국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거냐,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전부 다 지금 자금줄을 쥐어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지금 상황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어느 시점에 노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게 시장이 힘을 잃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닥점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 이 바닥점을 뚫고 한 차례 더 세차게 내리 꽂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굉장히 띈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좀 커다란 상처를 포트폴리오상에서도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서 내 투자 포지션의 비중이 어느 정도에 육박해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자산 투자 포지션이 어느 정도 육박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이 좀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온 게 경기 수축이
한 중반 정도 지난 수준에서 내려왔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지겠네.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게 끝났기 때문에 재고 투자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거고, 많이 수축돼 있는 상황 하에서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내려갔다 반등이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T 버블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00년도 8월달 이때 최후 정점을 찍고 마지막에 저점을 찍은 게 2003년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4개월, 그 다음에 1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거의 다 갔으니까 2년하고 한 4개월 정도를 계속 주식시장이 악재를 보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작이 그냥 지금 1년 조정받았죠. 1년 조정받고 끝나고 다시 올라갈까? 내년도 되면 뭐 중반 정도면 끝나면, 이게 아니고 내년도 내내 주식시장이 흘러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게으름을 칠 수도 있고, 물론 중간에 이슈가 발생하거나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밑으로 급락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을 사기에 그렇게 싸지도 않고, 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싼 것도 아니고 매력적인 가격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뭐 가치 배수를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중간단에 걸려 있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10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져도 중간 단보다 살짝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에 걸쳐도 중간단에 살짝 밑에 정도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에 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따라서 이 저점 테스트할 때 여기서 잡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낼 수 있겠죠. 계속 들고 있으면.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일단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위험시장 안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미 계속 보여드리지만 주식시장의 불안정성보다는 채권시장의 가격 하락 쪽으로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비중을 뭐 반반으로 조정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채권 자체도 불안정하다 그러면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좀 더 낮아진 상황, 뭐 이렇게 바닥을 테스트할 때 더 매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매집을 하거나, 이렇게 복합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긴 시간 녹화를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